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고 내일은 이 대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단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 현직 의원 배우자 등과 모임을 가졌고 식사 비용 10만 4천 원은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정치인 배우자를 매수하려고 배 씨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건의 직접 증거가 부족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재판 생중계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이제 1심 선고. 그만합시다. 네. 25일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사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앞서 수학능력 시험 현장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는 이번이 3번째인데 이번엔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내 맞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3번째.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의혹 등 13가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경선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기존 법안에서 대법원장 등 정당과 무관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 국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을 흔들어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특검법 처리는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에 관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계파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표결 대신 원내 지도부가 추진 입장을 밝히면 박수로 추인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명 씨는 공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드는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지법은 오후 2시부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9월 명 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한 명 씨가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봉투 사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돈 봉투의 존재를 검찰에 알려준 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장사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검찰은 명 씨 소환 조사 때 돈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명 씨가 교통비 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6천여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에는요,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일인데 법원이 내일 재판을 생중계할지를 두고 참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결국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적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예. 사실 이게 법원에서 이 생중계에 관계된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재판관이 공익에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중계,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생중계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생중계하냐 안 하냐로 유죄 무죄를 미리 성급하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2020년에 이재명 지금 현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 지사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파기환송됐던 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이 부분이 생중계됐었습니다. 네, 생중계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이 됐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게 생중계를 안 된 것이 아까 잘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이 압박이 너무나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협박 수준이다. 예. 그럼 여기에 재판관들의 얼굴들까지도 다 공개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려 이것을 비공개로 하고 촬영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들이 더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재판관들이 더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죄명은 판결로 다 까발려질 거다. 이런 지적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라면 생중계를 신청해라라고 하는 것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 공세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판사가 이런 시그널을 정치권에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법과 양심에 맞춰서 잘 할 테니까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판사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를 보고 있고 찍고 있으면 사실 업무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사의 얼굴이 또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판사께서 생중계를 하지 말아라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 생중계하는 것은 이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사실. 예.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사실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집회를 두고는 또 판사 겁박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동에서 집회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리고 어떤 꼭 해야 될 만한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집 앞에서 한다거나 예. 아니면 제가 뭐 출근하는 길에 가서 불편해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판사는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뭐 광화문에서 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소식을 듣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본인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서초동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본인을 압박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나는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지라고 사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신변 보호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상당히 판사로서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 당이 모두 집회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사를 겁박할 경우에 처벌을 하는 판사 겁박죄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까지 제정에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뭐 사법 방해죄라고 불리는데 지금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방탄 리스크를 위해서 지금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가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 등을 굉장히 심리적 압박 그리고 겁박하는 행태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건 전 국민이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과정 등에서 지금 시위 집회 자유를 빌미로 해서 재판관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방해죄의 골자는 재판관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가 혹은 재판관의 가족들이 불안 공포감을 느끼는가 만약에 이렇게 느끼게끔 한다라고 하면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5년 이하의 징역도 약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재판은 법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재판정 밖에서 이렇게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큰 범죄로 봐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법안 자체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이게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져야 될 법안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경찰 예산에 칼을 대려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그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경찰이 막았다고 해서 어떤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 편 들어주면 지팡이가 되고요. 내 편이 안 들어주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 조직 자체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일을 보라고 지금 뽑아놓은 곳인데 반대로 비판한다면 국가 예산 이거 혈세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쌈짓돈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예산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벌써 검찰 예산만 해도 지금 어떤 식으로 삭감 처리를 했습니까? 특활비 같은 경우는 80억 가량을 거의 전액 삭감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는 50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지금 검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검찰을 넘어서 경찰까지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예산 삭감이라는 것으로 내 쌈짓돈처럼 주기 싫으면 주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민노총 집회 같은 경우에 경찰이 무려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민노총 집회, 시위, 이거 시의 집회 자유를 떠나서요. 불법 집회 성격이 충분히 있죠. 경찰들의 폭행을 휘둘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검경 예산 삭감이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집회 같은 걸 보면 원래 이제 경찰이 집회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조금 침해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 경찰이 민노총 간부 6명 집회 과정에서 구속을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기각됐습니다.
겁니다. 예. 이게 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경찰의 좀 집회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 그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쓰고 났으면 쓰기 전에는 비밀 수사, 함정 수사니까 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쓰고 나서는 어떤 일에 썼다라고 당연히 돈 주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현금처럼 쓰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배분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안 좋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될 좀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예산 삭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야 간의 신경전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했었잖아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판단하기가 참 예. 민망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을 넘기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건이지만은 다투고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진 않다. 하지만 지금 이게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 카드 아니고 법인 카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죄가 무겁게 다뤄질 것은 경기도의 법인 카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부분, 이 부분이 되려 크게 다뤄질 것이다 추후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냥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면은 피해자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를 했느냐, 그리고 공소금액이 얼마냐, 뭐 피해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선고를 할 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혜경 여사는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소금액 자체가 10만 4천 원. 본인 바깥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기소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제 결과가 벌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김혜경 씨한테는 다행인 것이고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결집되는,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김혜경 씨 재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해서 봐야 할 법원 판단이 또 있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 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합니다. 강혜경 씨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명 씨는 액수는 기억은 나지 않고 교통비 명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두 분 다 그 말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명태균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명태균 씨가 허풍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진짜를 말했든 그냥 전해 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태균 간에 있는 곳에 3자로서 참석하거나 배석돼 있는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신뢰성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또 명태균 씨 발언조차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허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봉투 안에 막말로 말해서 뭐 편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서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내가 김 여사로부터 이 정도의 액수를 받을 정도로 내가 깊은 관계라는 것을 계속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로 결정이 날 부분이고 아직 섣불리 판단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명 씨가 검찰에서 이 돈봉투 검찰 조사 때 압수수색 때 돈봉투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어제 알려졌었고요. 또 검찰 관계자는 그 돈봉투 사진을 확보를 한 건 맞지만 액수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낮고 그다음 예. 교통비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높죠. 네. 우리 김 대변인 말씀을 저는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100만 원 받아놓고도 자랑하려고 500 받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정치권의 관례가 또 오시면은 또 그렇게 거마비를 드리고 교통비를 주는 관례가 있지만 그게 뭐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에 명태균 씨 말고 또 다른 분들에도 이렇게 어떤 성이나 격려 차원에서 줬는데 혹여라도 그 중에서 공직자라든지 이해 충돌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훗날 그게 또 밝혀진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큰 결정적인 무슨 트리거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명시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가능성 크다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여기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두 가지 사항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너무 많은 큰 논란들을 가져왔는데 구속 수사를 통해서 보다 빠른 수사로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어제 명태균 씨의 또 다른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대통령의 행사 일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정황,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일단 어쨌든 그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기밀입니다. 취재단도 사실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알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이 그 다음 날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시장을 또 교란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이거 되게 대통령의 신변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누가 일정을 노출시켰는지 이것은 꼭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꼭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관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독소조항 뺐으니 받아라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에서는 무늬만 수정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꼼수죠. 꼼수 수정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특검법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대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장난칠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제3자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변경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 범위를 좁히겠다. 이제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3자 특검 추천 대법원장이 하는데 이에 대한 비토권, 무제한 비토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민주당 우리 마음대로 특검 임명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의 범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확정된 것들이 아니고 어차피 정쟁용 소재들이었어요. 근데 정쟁용 소재 중에서 이제 소재로서의 약발이 닿은 것들은 좀 빼고 지금 따끈따끈한 명태균이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두 가지만 끌고 가도 충분히 정쟁으로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문재인 정권조차도 기소하지 못했던 건이고 이제 불기소까지 된 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법 수정안에 이제 제3자 추천안을 넣었지만 대법원장이 1차로 추천을 해도 국회의장을 통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그 비토권 조항은 빼지 않았기 때문에 꼼수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3자 추천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범위가 많다라고 지적한 건 누구의 지적입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비토권이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협의에 나서라는 거예요. 보수 일간지에서도 한동훈 대표 협의에 나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규명에 협조해달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협의에 나서서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면 본인들이 또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정된 오늘과 내일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에는 재수생 이상을 뜻하는 N수생이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험생을 괴롭힐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고사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서울 신도림 고등학교에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입장을 마쳤습니다. 고사장 주변에는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나와서 응원과 격려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는 이 신분증과 수험표를 꼭 챙겨서 각 고사장에 입시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수능 한파 없이 이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선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낮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올라 날씨가 수험생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 서해안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우산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2만 2,670명입니다. 이 중에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16만 명으로 31%에 달합니다.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인 만큼 상위권 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나 재수 등을 택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수능은 상위권 변별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입시업계에선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6월 모의평가보단 쉽게, 다소 난도가 낮았다는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림 고등학교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가 집중이 잘 되는 약으로 둔갑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들어봤습니다. 공부 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 졸업한 다음에 그렇게 좀 집중이 잘 하고 싶은 마음. 일부 병원은 면담 수준 상담만으로 처방을 해주고 온라인 불법 거래도 성행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약 처방 원한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상담하고 가능하면 주실 것 같아요.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 25개 구 중 강남 3구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의력 향상 효과가 검증된 게 없고 오히려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을 경고합니다. 환청이나 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학생에게 먹었을 경우에 이런 좀 심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서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파고드는 얄팍한 상술, 관계 당국의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간첩죄는 대상이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다른 외국에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 산업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현금이 아니라 도시락이나 담배 정도만 훔쳤는데요.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요구하면서 기다리기까지 하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경찰이 다가가자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들더니 한 번 내보이곤 그대로 바닥에 던집니다. 수갑을 채워달라는 듯 손을 뒤로 내밀기까지 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내밀고 칼 내릴까 바로 내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반항을 막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불과 몇 분 전 남성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친 물건은 도시락과 담배 한 갑 그리고 진통제. 모두 15,000원어치 정도였습니다. 남성은 도둑질 이후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5분가량을 더 편의점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겐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범인이다 이런 건 아니었고 진짜 죽이려고만 본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노숙 생활을 해 배가 고파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앞서서도 음식물 등을 훔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전혁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네.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네.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재판부에서 왜 이런 결정 내렸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술 좀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일단 도망갔는데 예. 그런데 피해자도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런데 이렇게까지 실형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법적으로 구성하면 단순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도주치상죄인데요. 예. 이게 형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행이에요.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상죄가 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고 후 미조취죄도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김호중 씨가 범인 도피 교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설시를 했느냐. 초동 수사에 혼란을 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경찰 수사력도 낭비했는데 그런데 김호중 씨 행위를 보니까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네. 중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김호중 씨는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 팬이 많은 그런 공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김호중 씨의 사회적 영향력들을 감안했을 네. 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김호중 씨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은 범인 도피 교사였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런 매니저한테 대신 내 죄를 좀 예. 받아달라 이런 식의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특히 안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일단 김호중 씨가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맥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곤란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한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음주운전 걸려도 형을 좀 안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피해가 그렇게 중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뭐 큰 돈 들여가지고 합의까지 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집행유예 정도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렇게 감경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엄벌까지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김호중 씨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네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다퉈질 걸로 보십니까? 뭐 쟁점은 이제 없고요. 예. 그냥 김호중 씨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다시 한번 또 반성한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수감되어 있는 기간이 몇 달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항소심 끝날 때쯤 되면은 뭐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고생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좀 집행유예로 석방해 달라 이렇게 전략을 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네네. 판결로 이제 최근에 좀 늘고 있는 김호중 모방범죄, 일명 술타기 수법 이거 뭐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뭐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이니까 오늘이죠. 네. 본회의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행위 때문에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혹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뭐 나가가지고 뭐 편의점 들어가서 맥주 소주 마시면서 아 나 괜찮다 원래 지금부터 내가 그 그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법원에서 더 괘씸하게 생각해서 형량만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종이 울려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송인 김나정 씨가 자신의 SNS에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저도 그 글을 봤는데 네네. 다소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왜 저런 그 논란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는데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마닐라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마닐라면 우리나라 한 4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호텔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를 촬영하고 있다. 뭐 길거리 가면 누구도 촬영하고 호텔에 있는 직원들도 나를 촬영하고 있고 뭐 그런 약간 뭐 피해망상적인 그러한 글도 있었고 심지어 그 필리핀에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캐리어 같은 그런 짐들을 모두 버린 채 비행기 타지 않았다. 그다음에 나는 비행기 타면 죽는다. 심지어 마닐라 호텔에 있는데 생명의 위협도 있고 택시를 타도 죽을 것 같고 비행기 타도 죽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런 글을 올렸을까? 진짜 김나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는데 일단은 경찰이 김나정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나정 씨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투약을 한 건데 네.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요. 네. 속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외국인도 속지주의니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데 거기에다가 속인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음주운전까지는 뭐 모르겠고 지금 김나정 씨가 받는 혐의 같이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마약을 했다. 이거는 설령 뭐 미국이든 뭐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에서 그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원에서 그 재판받고 한국 그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필리핀 수사당국에서도 김나정 씨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필리핀에서도 수사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김나정 씨가 귀국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받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 법원에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동덕여대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동덕여대가 이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데 재학생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학교 측, 재학생들 입장 굉장히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덕여대가 여대 아니겠습니까? 여대인데 남녀공학과 관련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학생회 측에서는 아니 내가 일부러 여대이기 때문에 동덕여대 들어왔는데 이거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 그거는 내 의사와 반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동덕여대가 그냥 동덕대학교라고 했으면 나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공학 전환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참에 총장까지도 직선제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덕여대 총장은 인정은 했어요. 뭘 인정을 했느냐.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한 것이다.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에서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대학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개책 중에 하나로 공학 전환 논의하는 건 맞는데 의견이 수렴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로부터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강하게 그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여대 총학생회에서도 동덕여대 학생회랑 연대하겠다고 하면서 뭐 주변으로 좀 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좀 부족했다. 이건 인정을 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좀 그 미숙했던 절차적인 문제에서 조금 미숙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요. 육군사관학교, 해군 공군사관학교에 여자 생도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 생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여대들이 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처럼 뭐 여자들은 뭐 집에만 있고 이런 세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학교 상황 자체가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저희 때는 학생들은 많은데 들어갈 대학이 없어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는 많은데 학생 수가 급감해서 학교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 동덕여대 관련해가지고 어떤 구호가 있냐면은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녀공학이 될 바에는 동덕여대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동덕여대 모든 구성원들이 그 주장에 동의할 것인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개인 의견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학생들과 대학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 요직에 참전 용사 출신을 전격 기용하고 있습니다. 부통령과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의 줄줄이 발탁된 건데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 첫 만남인데 두 사람은 원활한 정권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국방장관에는 보수 성향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44살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에 미 육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 출신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왈츠 역시 27년간 군복무한 참전용사로 훈장을 4번 받은 전쟁 영웅입니다. 정권 2인자인 벤스 부통령 당선인에 이어 국방장관과 안보보좌관까지 참전용사 출신을 국방안보 핵심 요직에 줄줄이 기용한 건데 이들이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최선봉에 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소속 공화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과반 확보를 확정지어 입법 행정권을 아우르는 강력한 2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요직에 대한 파격 인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속속 2기 행정부 인선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1기 행정부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인선을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특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파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카 퍼스트,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중 강경파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참전 용사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라는 게 결국은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가 공직에 임명이 된 건데 정부 효율부라는 게 어떤 조직이에요? 사실상 이제 정부 효율과 관련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먼저 트럼프 당선인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이제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합류를 해서
네.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치어리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이고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기관들도 너무 많고 공무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거에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교를 했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네. 라마스 왑이라고 하는 기업인 출신 이 두 사람이 수장이 돼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차기 행정부의 최고 실시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지금 뭐 삼촌이라는 그 얘기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세 중에 실세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연방 정부 기관에 한 428개가 있는데 이걸 99개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4분의 1을 줄이겠다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1년에 연방 정부가 쓰는 돈이 한 6조 원이 좀 넘습니다. 예. 그중에 2조 원은 내가 이거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한 25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이거 적어도 엄청나게 이제 줄여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이제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더라도 이 칼바람은 2027년 7월까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국방장관의 피트 헤그세스, 그러니까 폭스뉴스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44살이에요. 80년생이거든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파격적이죠. 주방위군 출신이고요. 육군 예. 소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제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국방부나 합참에서 이렇게 근무한 경험이 없거든요. 과거에 이제 국방부 장관들을 보면은 이제 장성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에서 오랫동안 이 군사위원회에서 뼈가 이렇게 굵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발탁을 해서 국방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 44살의 이 젊은 폭스뉴스 진행자를 여기에 발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주 진심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지해줬고 자기 정책과 딱 맞는 아주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키면은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잘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되면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정액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미국 군 내에서도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문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진보주의적인 그런 색채들 그런 것들이 군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워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시에 뿌리 뽑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얼마만큼 이제 정말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할지는 천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외교 안보 진영과 관련해서 견제구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난 1기 행정부 때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동맹을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충성파로 세워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가 물론 공화당이 됐지만은 입법부도 상원 하원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보수파가 6명 그리고 이제 진보가 3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진 데다가 사람들조차도 이 트럼프 당선인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으로 이 곧 정책이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선 이후의 이 인사 정책에 대해서 김현수 한국정책본사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과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의 학교입니다. 수험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학교의 최고령 응시생은 83살입니다. 이 학교의 만학도 수험생들은 바로 오늘 그동안 못다한 꿈에 도전합니다. 오늘이 수능인데요. 이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도전한 분들도 계십니다. 신나는 춤에 도전하신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어르신 건강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150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였는데요.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회인데 청년들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에 저절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네,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3.6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퇴실 무렵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60mm,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제주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